도시의 심장이 희미하게 잠에서 깨어나는 새벽이었다. 회색빛 아스팔트 위로 이제 막 불을 끄기 시작한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서울의 변두리에 위치한 낡은 다세대. 주택의 작은 차고 안에서 박지우는 숨을 죽인 채 자신의 늙은 자동차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기름과 낡은 가죽 냄새가 뒤섞인 공기는 그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향기였다. 그의 자동차는 1990년대에 단종된 다우 프린스였다. 은색이었던 차체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맞아 빛바랜 회색이 되었고 군데군데 자잘한 흠집들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손길이 닿은 차 안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다. 정성스럽게 닦아낸 계기판과 광택이 살아있는 크롬 장식은 이 차에 대한 주인의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지훈에게 이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다. 10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그의 젊은 시절 전부였다. 자동차 정비공이었던 아버지는 늘 이 차를 자신의 분신처럼 아꼈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 엔진을 어루만지며 지훈아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해. 네가 정성을 쏟는 만큼 정확하게 보답하지. 라고 말하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지훈은 대학을 중퇴하고 삶의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그는 아버지의 기술을 어깨너머로 배운 실력으로 이 낡은 프린스를 직접 정비하며 지금껏 달려왔다. 지훈은 부드러운 천으로 운전석 앞 대시보드를 다시 한번 닦았다. 그곳에는 아내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빛바랜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지금의 지훈과 꼭 닮아 있었다. 그는 사진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올게요. 작은 방으로 들어서자 책상 위에 쌓인 각종 고지서가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어머니의 병원비 월세, 그리고 언제 갚을지 막막한 대출금까지. 그는 한숨을 내쉬며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대리운전과 개인기사 호출을 중개하는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새로 고침했지만 이른 새벽이라 그런지 이렇다 할 호출은 없었다. 몇 푼 안 되는 단거리 호출 몇 개가 전부였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 낡은 차로 손님을 태우는 것은 늘 조심스러웠다. 어떤 이들은 차가 너무 낡았다며 노골적으로 불평했고 어떤 이들은 예약 취소를 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지훈의 가슴에는 작은 생채기가 났지만 그는 묵묵히 핸들을 잡았다. 이 차가 없었다면 당장의 생계조차 막막했을 것이다. 그때였다. 띠링 하는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화면에 새로운 예약 호출이 떴다. 지훈의 눈이 커졌다. 예약 호출 VIP 개인 기사. 출발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VIP 게이트 도착지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요청사항. 조용하고 안전한 운행. 도착 예정 시간까지 대기. 예상 요금 300,000원. 지훈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30만 원. 평소 그가 일주일 내내 뼈 빠지게 일해야 겨우 만질 수 있는 돈이었다. 하지만 출발지와 도착지 그리고 VIP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인천공항에서 평창동까지 가는 손님이라면 분명 보통 사람은 아닐 터였다. 그런 귀한 손님이 자신의 이 낡은 프린스를 타려고 할까 비서나 다른 직원이 실수로 예약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수락 버튼 위에서 손가락을 망설였다. 만약 손님이 차를 보고 그냥 가버린다면 그 허탈함과 상실감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책상 위의 고지서들이 그의 망설임을 재촉했다. 이건 단순한 기회가 아니었다. 어쩌면 절박한 그에게 내려온 동아줄일지도 모른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수락 버튼을 눌렀다. 예약이 확정되었다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 지훈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다시 차고로 향했다. 지금부터는 전쟁이었다. 그는 차에 대한 어떤 불평도 나오지 않도록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다. 그는 먼저 트렁크를 열어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청소했다. 손님의 짐이 놓일 공간이었다.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고 워셔액을 가득 채웠다. 보닛을 열어 깨끗하게 정비된 엔진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관리된 엔진은 연식에 맞지 않게 조용하고 힘찬 소리를 냈다. 지우는 엔진 커버를 마른 걸레로 닦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그는 차 안으로 돌아와 평소보다 더 비싼 방향제를 꺼내 걸었다. 은은한 숲 향기가 차 안을 가득 메웠다. 마지막으로 그는 운전석에 앉아 자신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비록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며칠 전 깨끗하게 다려놓은 셔츠와 바지는 단정해 보였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3시간이나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서울 시내의 교통 상황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했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시동을 걸었다. 부르릉 하는 낮은 엔진음과 함께 늙은 프린스는 어둠을 가르며 조용히 차고를 빠져나왔다. 인천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아직 한산했다. 지우는 규정 속도를 지키며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다. 그의 양옆으로 최신형 수입 세단과 번쩍이는 SUV들이 쏜살같이 지나쳐갔다. 그들의 매끈한 차체와 자신의 낡은 프린스를 비교하며 그는 순간 위축되는 것을 느꼈다. 과연 괜찮을까? 괜한 짓을 한 건 아닐까?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다. 자동차의 가치는 외관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정신과 심장, 즉 엔진에 있다고. 그는 라디오를 켜는 대신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미세한 진동과 소음. 그것은 지훈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이었다. 그는 이 소리를 통해 차의 컨디션을 파악하고 차와 대화했다.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는 VIP 게이트에서 조금 떨어진 주차 공간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는 손님이 나올 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손바닥에는 땀이 차기 시작했다. 수많은 비행기가 이착륙하며 거대한 소음을 만들어냈지만 지훈의 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그는 예약자에게 보낼 문자를 작성했다. 기사입니다. 약속된 장소인 VIP 게이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은색 대우 프린스 차량 번호 XXXX입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는 등받이에 몸을 깊게 기댄 채 게이트 쪽을 응시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지만 누가 자신의 손님인지 알 수 없었다. 10분, 20분이 지났다. 초조함이 극에 달했을 때 그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알겠습니다. 곧 나가겠습니다. 짧은 답장이었다. 지우는 마른 침을 삼키고 핸들을 고쳐 잡았다. 그리고 잠시 후 자동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희끗희끗한 머리값 비싸 보이는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60대 중반의 남자였다. 그의 뒤로는 비서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작은 서류 가방을 들고 따르고 있었다. 남자의 얼굴에는 오랜 비행의 피곤함과 함께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남자의 시선이 주위를 한번 훑더니 이내 지훈의 낡은 프린스에 와서 멈췄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을 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끝났구나.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역시 무리한 도전이었다. 남자는 분명 돌아서서 다른 차를 부를 것이다. 하지만 남자는 잠시 차를 바라보더니 예상을 깨고 비서에게 무언가 나지막이 말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지훈의 차 쪽으로 걸어왔다. 그녀는 차창을 가볍게 두드렸다. 지훈이 창문을 내리자 그녀는 정중하지만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박지훈 기사님 맞으신가요? 회장님께서 탑승하시겠습니다. 트렁크 좀 열어주시겠어요?
지우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다. 그가 트렁크를 여는 동안 회장이라 불린 남자는 비서의 도움 없이 직접 뒷좌석 문을 열고 채에 올라탔다. 지우는 비서가 건네는 작은 가방을 트렁크에 조심스럽게 싣고 운전석으로 돌아왔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슬쩍 훔쳐보았다. 남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풍경이 아닌 차 안의 어딘가를 향해 있는 듯 했다. 지우는 안전벨트를 매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 목적지는 평창동 맞으십니까? 준비되면 출발하겠습니다. 남자는 대답 대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부드럽게 기어를 넣고 천천히 엑셀을 밟았다. 늙은 프린스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조용하고 매끄럽게 공항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예기치 않았던 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늙은 프린스는 마치 제 집을 찾은 듯 유려하게 속도를 높였다. 박지우는 백미러를 슬쩍 보았다. 강 회장이라 불린 남자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아닌 차창에 비친 차의 내부를 향해 있는 것 같았다. 무겁고 깊은 침묵이 차 안을 지배했다. 그 침묵은 지훈의 어깨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짓누르는 듯했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배어 나왔다. 에어컨은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등줄기로는 긴장감 때문에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지금 이 순간 차 안의 모든 소리가 그에게는 너무나 크게 들렸다. 엔진의 미세한 고동소리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스치는 소리, 심지어 자신이 꿀꺽 침을 삼키는 소리까지도. 그는 이 정적을 깨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수십 번을 고민했다. 에어컨 온도는 괜찮으신지 물이라도 한 병 드릴지 물어볼까 하지만 뒷좌석의 승객이 뿜어내는 기운은 그런 가벼운 질문조차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심사위원 앞에서 실기시험을 치르고 있는 기분이었다. 모든 신경을 운전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것만이 그가 자신 있는 유일한 분야였다. 그는 도로의 흐름을 읽으며 부드럽게 차선을 변경했다. 가속 페달을 밟는 그의 발은 섬세했고 기어를 변속하는 손놀림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다. 낡은 수동 변속기는 그의 손짓에 따라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정확하게 반응했다. 차는 조금의 덜컹거림이나 충격도 없이 마치 물 위를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갔다. 한편 뒷좌석의 강민준 회장은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잠든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모든 감각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예민하게 깨어나 있었다. 그는 차가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낡은 자동차가 보여주는 움직임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처음 차를 보았을 때 그는 실망을 넘어 당혹감을 느꼈다. 그의 비서가 어떤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 생각했다.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낡고 볼품없는 차라니. 당장 다른 차를 부르라고 말하려던 찰나 그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먼지가 쌓이기 쉬운 타이어, 휠이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다. 그리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운전석에서 내리는 젊은 기사의 눈빛에서 그는 스쳐 지나가는 자부심을 읽었다.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는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과 거래를 해오면서 자신의 직감을 믿는 법을 배웠다. 그는 일단 차에 오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차가 움직이는 순간부터 그는 이 차가 보통이 아님을 깨달았다. 연식을 감안하면 당연히 들려야 할 삐걱거리는 소음이나 덜컹거리는 진동이 거의 없었다. 부드럽게 속도를 올리는 엔진은 거칠게 울부짖는 대신 낮고 기분 좋은 허밍처럼 고른 소리를 냈다. 마치 잘 조련된 맹수가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며 조용히 엎드려 있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은 운전석의 젊은이를 향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운전대를 잡은 손과 도로를 보는 눈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안정되어 있었다. 그는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오직 차와 도로의 흐름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저것은 단순히 운전을 잘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차와 완벽하게 하나가 된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경지였다. 강 회장의 시선이 차 안 구석구석을 훑었다. 달아서 반질반질해진 가죽 시트는 갈라진 곳 하나 없이 잘 관리되어 있었고, 플라스틱 내장재는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래긴 했지만 끈적임이나 먼지 없이 정갈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대시보드 위 작은 사진 액자에 멈췄다. 젊은 부부의 사진. 사진 속 남자는 운전하고 있는 저 젊은이의 아버지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무언가 아주 오래전의 기억을 건드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차가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 영종대교를 건너고 있었다. 다리 위로 불어오는 강한 바람에도 차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지우는 바람의 방향을 예측하며 미세하게 핸들을 조작했다. 그 모습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단원들의 작은 실수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조율하는 것과 같았다. 방화대교를 지나 자유로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차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차들이 거부기걸음을 하며 얽히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옆 차선에서 달리던 대형 트럭 한 대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었다. 빵 하는 경적 소리와 함께 아찔한 순간이 연출되었다. 지우는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거의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는 동시에 기어를 한 단 내리고 트럭이 지나간 후 생긴 아주 작은 틈을 향해 핸들을 돌렸다. 그의 발과 손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다. 차는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비명을 지르거나 균형을 잃지 않고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위험을 피했다. 그 모든 과정이 단 몇 초 만에 물 흐르듯 이루어졌다. 그 순간 강 회장은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살짝 몸을 기울였다. 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방금 저 젊은이가 보여준 기술은 위험 회피 능력을 넘어선 것이었다. 차의 무게중심과 구동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움직임이었다. 그는 수많은 전속 기사들을 겪어봤지만 저런 감각적인 운전은 처음이었다. 저것은 운전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기술이 아니었다. 몸으로 경험으로 그리고 차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체득된 진짜 기술이었다. 위험한 순간이 지나가고 도로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정속 주행을 시작했다. 그는 백미러로 강 회장의 표정을 살폈지만 그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창밖을 보고 있을 뿐이었다. 지우는 그가 방금의 소동을 알아차리지 못했기를 바랐다. 하지만 강 회장은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있었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퍼즐 조각처럼 떠다녔다. 이 낡은 차, 그리고 저 젊은이. 모든 것이 기묘하게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마치 오래된 서랍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낡은 편지를 읽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이 기묘한 감정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어졌다. 어느덧 차는 서울의 내부 순환로를 달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한강의 고요한 물결과 강변북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불빛이 보였다. 도시의 소음이 차 안으로 희미하게 스며들었지만 그 소음마저도 차 안의 깊은 침묵을 깨뜨리지는 못했다. 평창동으로 향하는 길목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약 1시간 가까이 이어지던 무거운 침묵을 깨고 강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직접 관리합니까? 질문은 칼날처럼 날아와 차 안의 공기를 갈랐다. 그것은 안부를 묻는 가벼운 질문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의 관찰 끝에 던지는 모든 것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었다. 지우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강 회장의 눈을 보았다.
그의 깊고 고요한 눈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지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입을 열 준비를 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민준 회장의 질문은 차 안의 무거운 침묵을 가르는 날카로운 메스와 같았다. 박지훈은 순간적으로 호흡을 멈췄다가 이내 평정을 되찾으려 애쓰며 백미러를 통해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 깊고 고요한 눈빛 속에서 그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를 읽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간절함이었다. 네, 회장님. 지훈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잠겨 있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은 없지만 아버님께 어깨너머로 조금 배웠습니다. 그의 겸손한 대답이 마치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된 듯 했다. 강 회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질문을 던졌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관심이 묻어 있었다. 아버님께서도 정비 일을 하셨나 보군. 네, 작은 카센터를 운영하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췄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언제나 그의 마음 한구석을 아리게 했다. 그는 어릴 적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자동차 밑에 누워 렌치를 돌리던 아버지의 넓은 등을 떠올렸다. 세상의 모든 기계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에게는 영웅과도 같았던 아버지였다. 이 차는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일한 유품입니다. 그래서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지훈의 대답을 곱씹는 듯 했다. 그의 시선은 다시 차 안을 천천히 훑었다. 그러다 그는 마치 아주 중요한 사실을 떠올린 사람처럼 다시 입을 열었다. 엔진 소리가 아주 독특해. 순정 부품만 쓴 것 같지는 않은데 지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놀라움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손님을 태웠지만 이 차의 엔진 소리에 대해 언급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부분은 그저 오래된 차의 시끄러운 소음 정도로 여겼을 뿐이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다. 그는 단순한 소음과 잘 조율된 엔진의 미세한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해내고 있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되물었다. 강 회장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그의 엄격한 얼굴에 거의 드러나지 않는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차 안의 분위기를 미묘하게 바꾸어 놓았다. 오래전에 나도 기계 만지는 걸 꽤나 좋아했거든. 이 소리는 보통 솜씨로 만들어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야. 지훈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처음으로 만난 아버지의 실력을 알아봐주는 사람이었다. 그는 왠지 모를 뿌듯함과 벅찬 감정에 휩싸였다. 맞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항상 자신만의 방식으로 엔진을 조율하셨습니다. 완벽한 균형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부품을 직접 깎아서 만들기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저 아버지의 서명 같은 것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서명이라. 강 회장은 나지막이 그 말을 읊조렸다. 그의 눈빛이 아련하게 흔들렸다. 그는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 속에서 그는 수십 년 전의 과거를 보고 있는 듯했다. 차가 평창동의 오르막길로 접어들었다. 경사진 길을 오르기 위해 지훈은 부드럽게 기어를 내렸다. 엔진이 힘을 받으며 특유의 낮고 강한 소리를 냈다. 그르르릉. 그 소리는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마치 잘 훈련된 동물이 내는 만족스러운 울음소리 같았다. 강 회장은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익숙한 멜로디를 다시 듣는 사람처럼 그는 다시 눈을 떴다. 그리고는 지훈에게 누구도 예상치 못할 질문을 던졌다. 이 차 혹시 원래 주인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
질문은 이전의 것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너무나 직설적이고 개인적이었다. 지우는 이제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 강한 의구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왜 이렇게 내 낡은 채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일까?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아버지는 이 차의 과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저 이건 아주 사연이 많은 특별한 차란다 라고만 말씀하실 뿐이었다. 지우는 그것이 단순히 아버지가 이 차를 아끼는 마음에 하는 말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그 말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젊은 시절 아주 친한 친구분과 함께 처음으로 복원한 차라고만 들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아는 전부를 털어놓았다. 두 분이서 밤을 새워가며 이 차를 되살리셨다고. 하지만 어떤 사정 때문에 그 친구분과는 오래전에 헤어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 회장의 몸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지우는 느꼈다. 그는 다시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이전과는 달랐다. 관찰자의 침묵이 아닌 깊은 회상과 그리움에 잠긴 사람의 침묵이었다. 백미러에 비친 강 회장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지우는 보았다. 그리움 후회, 그리고 어쩌면 깊은 슬픔까지도. 그 감정은 번개처럼 스쳤다가 이내 그의 무표정한 가면 뒤로 다시 모습을 감추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 차와 아버지와 그리고 눈앞의 이 남자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어느덧 차는 평창동의 구불구불하고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섰다. 담쟁이 덩굴이 무성한 높은 담벼락과 잘 가꾸어진 정원을 가진 고급 주택들이 길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처음에 어색한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묵직한 역사의 무게감이 채우고 있었다. 내비게이션의 여성 음성이 목적지가 가까워졌음을 알렸다. 지우는 주소를 확인하며 속도를 늦췄다. 바로 저 앞 거대한 철문이 있는 집이 목적지였다. 그가 목적지 앞에서 차를 세우려 할 때였다. 강 회장이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 저 모퉁이에서 차를 잠시 세워주게. 그가 가리킨 곳은 목적지인 대저택이 아니었다. 그저 가로등 하나가 외롭게 서 있는 평범한 길모퉁이일 뿐이었다. 지우는 의아했지만 그의 말에 따라 조용히 차를 길가에 세웠다. 엔진을 끄자 차 안에는 다시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지우는 강 회장이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어두운 길모퉁이를 말없이 응시할 뿐이었다. 그 시선 끝에 무엇이 있는지 지우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곳에 이 모든 질문의 답이 있다는 것만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차가 길모퉁이에 멈춰서리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졌다. 박지우는 엔진을 끄지 않은 채 조용히 기다렸다. 뒷좌석의 강민준 회장은 미동도 없이 창밖의 한 지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 끝에는 낡은 셔터가 내려진 작은 상점 건물이 있었다. 지금은 폐업한 지 오래되어 보이는 그곳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윤곽만을 드러내고 있었다. 지우는 그가 왜 이곳에 차를 세워달라고 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다. 노인의 깊은 침묵 속에는 질문으로 깨뜨려서는 안 될 신성한 무언가가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때 강 회장의 손이 천천히 앞으로 뻗어나왔다. 희미하게 떨리는 그의 손끝이 차에 기어 노부에 닿았다. 그것은 순정 부품이 아니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반질반질해진 어두운 색의 목재로 만들어진 기어 노부였다. 지훈의 아버지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라며 자랑스러워하던 물건이었다. 강 회장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나무의 감촉을 더듬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새우르르 감겼다.
순간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은 사라졌다. 그의 귓께는 35년 전 쇳소리와 기름 냄새, 그리고 젊은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어느 허름한 차고의 소리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1980년대 후반의 서울, 아직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가난한 동네의 작은 차고 안. 젊은 강민준과 그의 가장 친한 친구 박진호는 땀과 기름으로 범벅이 된 채 낡아빠진 자동차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작품 폐차 직전의 상태로 겨우 구해온 대우 프린스였다. 민준아, 정말 이걸 살릴 수 있을까? 그냥 고철덩어리 같은데. 걱정스러운 얼굴에 진우가 말했다. 그는 이 동네 최고의 기술자였지만 눈앞의 자동차는 그의 자신감마저 흔들리게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 살릴 수 있어. 우리가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 젊은 민준의 눈은 야망과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는 것보다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창조하는 일에 더 큰 희열을 느꼈다. 우리가 이놈을 서울에서 가장 멋진 차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원 전문 차고를 차리자. MJ&JW 모터스 어때? 진우는 피식 웃었다. 그는 언제나 꿈을 꾸는 민준의 곁에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사람이었다. 그는 말없이 렌치를 집어들었다. 그들의 꿈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두 젊은이는 밤낮을 잊고 차에 매달렸다. 민준은 부품을 구하기 위해 청계천과 장안평의 부품상들을 샅샅이 뒤졌고, 진우는 그의 경이로운 손재주로 썩어 문드러진 차체를 잘라내고 새 철판을 용접했다. 그들의 작은 차고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어느 날 거의 복원이 끝나갈 무렵 민준이 낡은 기어 노브를 보며 투덜거렸다. 모든 게 완벽한데 이 플라스틱 덩어리가 영 마음에 안 들어. 그 말을 듣고 있던 진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차고 구석에서 오래된 느티나무 조각을 가져왔다. 아버지가 아껴두시던 건데 이걸로 한번 만들어보지. 그날 밤 진우는 낡은 조각칼 하나로 나무를 깎기 시작했다. 그의 섬세한 손길 아래 거친 나무 조각은 점차 손에 착 감기는 유선형의 아름다운 기어 노브로 변해갔다. 민주는 감탄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작업이 거의 끝났을 때 민준이 뜨겁게 달군 철사를 가져와 말했다. 마무리는 내가 할게. 그는 기어 노부의 아래쪽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아주 작은 상징을 새겨 넣었다. 자신들의 이니셜인 MJ와 제유가 서로 얽혀있는 모양이었다. 그들의 우정과 꿈의 증표였다. 마침내 차가 완성되던 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시동을 걸었다. 진우는 보닛을 열고 귀를 기울이며 세심하게 엔진을 조율했다. 그는 정비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 그는 엔진의 숨소리를 들었고 기계와 교감하며 최적의 소리를 찾아냈다. 마침내 그의 손끝에서 프린스의 엔진은 그르르릉 하는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만족스러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완성된 차를 타고 한밤의 서울 거리를 달렸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쏟아져 들어왔고 라디오에서는 그때 유행하던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들은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웃었다. 세상이 모두 그들의 것 같았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민준의 아버지가 그의 유학을 결정해버렸다. 경영을 배워 가업을 이어야 한다는 엄명이었다. 민준은 떠나기 전날 밤 진우에게 약속했다. 진우야, 꼭 돌아올게. 돌아와서 우리가 꿈꾸던 MJ&JW 모터스를 꼭 차릴 거야. 이 차는 그때까지 네가 잘 맡아줘. 우리 꿈의 증표니까.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삶은 그들의 약속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민준이 떠난 후 진우의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진우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그들의 꿈이 담긴 프린스를 팔아야만 했다. 그는 민준에게 차마 그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 그렇게 그들의 연락은 서서히 끊겼고 시간과 거리 속에 약속은 바래져 갔다. 강민준 회장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는 황급히 손등으로 눈물을 훔쳐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친구와 꿈을 잃어버렸다. 지우는 백미러를 통해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그는 이야기의 전말은 몰랐지만 한 남자의 깊은 슬픔과 회한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노인이 자신의 감정을 추스를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강 회장은 마침내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미안하네. 잠시 옛날 생각이 나서. 그리고 그는 마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려는 사람처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자네 아버지, 성함이 박진우 맞나? 그것은 더 이상 추측이 섞인 질문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지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남자가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일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그는 대답 대신 간신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강 회장은 지훈의 대답을 확인하고는 다시 창밖을 보았다. 이제 그의 시선은 낡은 상점 건물이 아닌 그 너머의 아득한 과거를 향해 있었다. 그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가세, 집으로.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35년이라는 긴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이제 목적지는 더 이상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질 역사의 장소였다. 지훈은 천천히 기어를 넣었다. 그의 손끝이 아버지의 유품인 나무기어 노부에 스쳤다. 항상 익숙했던 그 감촉이 오늘따라 유난히 특별하고 무겁게 느껴졌다. 차는 조용히 길모퉁이를 벗어났다. 그들의 과거는 이제 그 길모퉁이에 유령처럼 남겨진 채였다. 차가 길모퉁이를 벗어나 다시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차 안의 침묵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더 이상 낯선 이들 사이에 어색한 정적이 아니었다. 한 사람은 전부를 알고 다른 한 사람은 이제 막 실마리를 잡기 시작한 공유된 과거의 무게가 짙게 깔린 심연과도 같은 침묵이었다. 박지훈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박진우.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 저토록 유명하고 부유해 보이는 남자의 입에서 나왔다.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던 이 낡은 차 사연. 많은 특별한 차라던 그 말씀의 의미가 이제야 조금씩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 아주 친한 친구가 바로 이 강민준 회장이었을까? MJNJB 모터스라는 꿈을 함께 꾸었던 사람이었을까? 그렇다면 왜 그들은 헤어졌을까? 아버지의 삶은 왜 그토록 고단하고 외로웠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그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지금은 질문을 던질 때가 아니었다. 그는 운전에만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손과 발은 거의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35년 된 낡은 자동차는 마치 주인의 복잡한 마음을 안다는 듯이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고 침착하게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올랐다. 강민준 회장은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는 지금 눈앞의 현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젊은이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다. 친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저 곧은 어깨와 고집스러워 보이는 뒤통수.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다.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었다. 친구와의 약속을 잊은 적은 없었다. 다만 성공한 후에 모든 것을 이룬 후에 돌아가면 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친구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고 그들의 꿈이 담긴 차는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수소문하며 친구의 흔적과 그들의 첫 작품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되돌리고 싶은 과거와는 영원히 작별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기적처럼 그 과거가 제 발로 그를 찾아왔다.
친구의 아들이 친구의 숨결이 깃든 바로 그 차를 몰고서 차가 오를수록 주변의 풍경은 달라졌다. 집들의 규모는 점점 커졌고 담벼락은 높아졌다. 길은 더욱 좁아졌고 길게 뻗은 소나무들이 마치 외부 세계와의 경계를 긋는 것처럼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다. 서울 한복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고요하고 고립된 세계였다. 마침내 차는 거대하고 육중한 철문 앞에 멈춰 섰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철문 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가 렌즈를 돌려 그들을 비추었다. 지우는 어찌할 바를 몰라 차를 세우고 핸들을 잡은 채 멈춰 있었다. 강 회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여 지훈조차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인터콤을 향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짧고 간결했다. 나다. 열어라. 거대한 철문이 위잉 하는 소리도 없이 유령처럼 부드럽게 양쪽으로 열렸다. 문 너머로는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과 그 사이로 길게 뻗은 진입로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끝에는 집이라기보다는 현대 미술관처럼 보이는 거대한 저택이 서 있었다. 유리와 석재로 이루어진 건물은 차갑고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사람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을 듯한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지우는 천천히 진입로를 따라 차를 몰았다. 그의 낡은 대우 프린스는 이 극도의 부유함 속에서 마치 다른 시대에서 온 유물처럼 어색해 보였다. 그는 저택의 현관 앞에 차를 세웠다. 잠시 동안 차 안의 두 사람은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길고 길었던 여정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강 회장이 마침내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차분함을 되찾았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지훈을 향해 말했다. 시동 끄지 말고 저쪽으로 가보게.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저택의 현관이 아니었다. 본체 옆에 따로 지어진 창문 하나 없는 거대한 별차의 건물이었다. 매끈한 콘크리트 벽과 거대한 차고문이 달린 그 건물은 마치 비밀스러운 보물을 보관하는 거대한 금고처럼 보였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기묘한 요구였다. 지우는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말에 복종했다. 그는 다시 기어를 넣고 핸들을 돌렸다. 차는 현관을 지나 미스터리한 차고 건물을 향해 천천히 나아갔다. 그 거대한 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왜 이곳으로 자신을 이끌었는지 지우는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이 다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마지막 비밀이 밝혀질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박지훈의 낡은 대우 프린스는 거대한 금고처럼 보이는 차고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수십 년 된 낡은 자동차의 대조는 기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차의 엔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특유의 낮은 소리를 냈다. 그것은 마치 미래의 문 앞에서 기다리는 과거의 숨결 같았다. 강민준 회장은 품 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냈다. 그가 버튼을 누르자 위잉 하는 조용한 모터 소리와 함께 거대한 차고문이 위로 말려 올라가기 시작했다. 마치 극장에 막이 오르듯 문은 서서히 거대한 내부를 드러냈다. 안쪽의 조명이 하나씩 순서대로 켜졌다. 눈부신 백색 광이 공간을 가득 채우자 지우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단순한 차고가 아니었다. 그곳은 마치 자동차 박물관의 최고급 작업실이자 쇼룸과도 같았다. 광택이 나는 하얀 바닥 벽면을 가득 채운 최첨단 공구들, 그리고 그 중앙에 자동차들이 있었다. 현대폰이 기아 브리사 각진 모양이 인상적인 구형 벤츠와 BMW E30까지 1970년대부터 90년대에 이르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클래식 자동차 10여 대가 보석처럼 전시되어 있었다. 겉모습은 모두 완벽했다. 방금 공장에서 나온 것처럼 반짝이는 차체는 밝은 조명 아래 눈부시게 빛났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은 아름다운 시체와도 같았다.
몇몇 차들은 보닛이 열려 있었고 깨끗하지만 차가운 엔진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지우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꿀 법한 완벽한 파라다이스였다. 그때 강 회장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지훈을 향해 따라오라는 듯 손짓했다. 지훈은 홀린 듯 차에서 내려 그를 따라 거대한 차고 안으로 들어섰다. 광활하고 조용한 공간 속에서 두 사람의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바깥에 세워둔 낡은 프린스의 엔진 소리가 이 완벽한 침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강 회장은 자동차 컬렉션의 한가운데에 멈춰 서서 지훈을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이게 내 평생의 꿈이었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네 아버지와 함께 이걸 만들기로 약속했었지. MJNJW 모터스. 나는 건물을 짓고 껍데기를 만들었지만 결국 영혼을 불어넣지는 못했어. 그의 손이 아름답지만 생명력 없는 벤츠를 가리켰다. 나는 최고의 기술자들을 고용했고 최고의 공구들을 사들였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자네 아버지만큼 이 차들을 숨쉬게 만들지는 못했어. 저 차,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엔진을 가졌지. 모든 부품이 새 것이야. 하지만 영혼이 없어. 그냥 기계 덩어리일 뿐이야. 그런데 밖에 있는 자네 차. 저 낡은 프린스는 영혼을 가지고 있어. 자네가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들을 수 있었지. 그건 진우의 영혼이야. 강 회장은 지훈을 이끌고 한쪽 벽에 있는 작업대로 향했다. 그 위에는 유리 상자 안에 고이 보관된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다. 닳고 갈라진 대우 프린스의 순정 플라스틱 기어 노브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함께 있었다. 사진 속에는 두 젊은 남자가 어깨동무를 한 채 막 복원을 마친 대우 프린스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젊은 시절의 강민준과 지금의 지훈과 너무나도 닮은 젊은 박진우였다. 지훈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강 회장은 사진을 가리키고 이어서 바깥에 프린스를 가리켰다. 자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이 사진을 찾았네. 그 후로 계속 저 차를 찾아다녔지. 하지만 상상도 못했어. 그 아들이 차를 다시 내게로 가져다 줄 줄은.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다. 아버지께서 그토록 낡은 차를 아끼셨던 이유, 사연 많은 차라고 말씀하시던 그 눈빛, 자신에게 정비 기술을 가르쳐 주시던 그 손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메시지였고 언젠가 전달되기를 기다리던 유산이었다. 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꿈에 대한 슬픔, 그리고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 아들의 회한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아버지를,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이 남자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강 회장은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것은 35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을 뛰어넘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삼촌이 조카를 위로하는 듯한 따뜻한 손길이었다. 자네 아버지가 진정한 예술가였네. 나는 그저 꿈만 꾸던 몽상가였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있었다. 그리고 저 차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야. 그건 약속일세. 자네 아버지가 미처 지키지 못했던 그 약속을 이제 그 아들이 나에게 가져다 준 거야. 두 사람은 침묵의 차고 안에 서 있었다. 주변에는 아름답지만 생명이 없는 자동차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고 바깥에서는 낡은 프린스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심장의 소리를 내고 있었다. 잃어버렸지만 결코 잊히지 않았던 우정과 꿈에 살아있는 증거였다. 시간이 멈춘 듯한 차고 안박지호는 강민준 회장과 함께 말없이 서 있었다. 3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전달된 이야기의 무게에 그의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는 손등으로 마지막 눈물을 훔쳤지만 벅차오르는 감정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강 회장은 이전의 엄격한 표정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강 회장이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희망을 찾은 사람의 활기가 느껴졌다. 기계는 모두 여기에 있네. 공간도 여기에 있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혼이 빠져 있었어. 진우의 영혼 말일세. 그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 영혼은 그의 아들에게로 고스란히 이어졌더군. 강 회장은 차고 구석에 있는 거대한 강철 캐비닛으로 걸어갔다.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열었다.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수십 개의 자동차 열쇠가 가지런히 정렬된 고리에 걸려 있었다. 각 열쇠에는 그것이 속한 자동차의 모델명이 적힌 꼬리표가 달려 있었다. 그것은 감탄을 자아내면서도 동시에 위압적인 광경이었다. 그는 그 중에서 가장 크고 묵직한 열쇠, 꾸러미 하나를 집어들었다. 차고의 정문 사무실, 그리고 모든 공구함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들이었다. 강 회장은 다시 지훈에게로 돌아와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그에게 내밀었다. 이제 나는 너무 늙었네. 손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그동안 엉뚱한 것만 찾아 헤맸지. 나는 돈으로 이 차들의 영혼을 사려 했지만 그건 어리석은 짓이었어. 그는 진심이 담긴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이곳은 그냥 정비사가 필요한 게 아니야. 이곳엔 마스터가, 예술가가 필요하네. 바로 박진우의 아들이 필요한 거야. 그는 지훈의 이름을 한결 다정하게 불렀다. 지훈아, 이건 일자리 제한이 아니네. 이건 부탁이야. 내가 자네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게. 우리 함께 이 차들을 다시 살려내세. 그리고 마침내 MJ&J 모터스의 문을 여는 걸세. 지훈은 완전히 넋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릴 뻔한 열쇠, 꾸러미와 자동차 컬렉션과 그리고 강 회장을 번갈아 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꿈이 그의 손에 유산처럼 쥐어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기억을 가장 명예롭게 기릴 수 있는 기회였다.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미래였다. 그는 망설였다.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그 제안의 무게가 너무나도 거대했기 때문이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그저... 강 회장이 그의 말을 부드럽게 가로막았다. 자네는 그의 아들일세.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기술은 하다 보면 늘겠지. 열정은 이미 여기에 있어. 내 눈에는 다 보이네. 지훈은 천천히 손을 뻗어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받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손 안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졌다. 그것은 한 세대의 꿈과 약속, 그리고 또 다른 한 세대의 미래가 담긴 무게였다. 그는 강 회장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는 흔들림 없는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굳게 끄덕였다. 하겠습니다. 짧지만 그 한마디에는 새로운 약속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강 회장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가 번졌다. 35년간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의 무게가 마침내 사라지는 듯 했다. 그는 차고 전체를 향해 손짓하며 말했다. 그럼 이제부터 여긴 박 사장 작업실이네. 지훈은 열쇠를 쥔 채 생명 없이 서 있는 자동차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는 시선을 돌려 여전히 충직하게 주인을 기다리며 심장 소리를 내고 있는 자신의 낡은 프린스를 바라보았다. 그는 강 회장이 아까 가리켰던 침묵에 잠긴 벤츠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차갑게 식은 차체 위를 손으로 한번 쓸어보았다. 그리고는 근처 작업대를 바라보더니 그 위에 놓인 깨끗한 렌치 하나를 집어 다른 쪽 손에 쥐었다. 카메라의 마지막 앵글은 과거 자동차들과 미래 열쇠와 공구들의 한가운데에 서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지훈의 모습을 비춘다. 밖에서는 밤의 어둠이 걷히고 동쪽 하늘부터 서서히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날의 첫 햇살이 활짝 열린 차고 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공기 중에 춤추는 먼지들마저 희망처럼 반짝였다. 자동차들에게, 지훈에게, 그리고 마침내 지켜진 하나의 약속에게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서울의 심장 강남의 밤은 결코 잠들지 않았다. 화려한 넌사인이 어지럽게 빛나고 값비싼 외제차들이 낮은 엔진음을 울리며 거리를 미끄러지듯 지나는 곳. 그 중심에 위치한 최고급 라운지 바의 은은한 조명 아래 박진우는 얼음이 담긴 위스키 잔을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스코틀랜드산 싱글 몰트의 깊은 향이 코끝을 감쌌고 주변에 나지막한 대화 소리와 감미로운 재즈 선율이 그의 성공을 축하하는 배경음악처럼 들렸다. 진우야, 정말 다시 한번 축하한다. 이번 프로젝트 성공으로 최소 차장 진급은 확정이겠어. 입사 동기인 민준이 부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진우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보였다. 아직 멀었지.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가장 촉망받는 인재. 입사 5년 차에 대형 M&A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회사 내에서 그의 이름은 이미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명문대 졸업 훤칠한 키와 준수한 외모, 그리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업무 능력까지. 박진우는 스스로가 완벽한 성공의 길을 달리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성공의 활용점정은 바로 그의 약혼녀 윤서아였다. 그런데 진우 너 약혼녀 얘기 좀 더 해봐. 사진으로만 봤는데도 엄청난 미인이던데. 다른 동기가 짓궂게 웃으며 물었다. 진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휴대폰을 꺼내 잠금 화면에 있는 서아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긴 생머리에 꾸미지 않아도 청초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 웃을 때마다 반달처럼 휘어지는 눈매와 하얀 피부는 누구라도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들 만큼 매력적이었다. 내 약혼녀 윤서아야. 예쁘지? 예쁜 정도가 아니지. 완전 여신이네. 그런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집안도 꽤 괜찮다며 아버님이 중소기업 운영하신다고. 진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않았다. 서아의 집안에 대해 그가 아는 것은 많지 않았다. 서아는 언제나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수줍게 화제를 돌리곤 했다. 아버지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이며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이라는 것 정도가 전부였다. 하지만 진우는 그 작은 무역회사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서아의 몸에 밴 기품과 우아함은 평범한 가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은 작을지 몰라도 내가 키우면 돼. 진우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의 능력과 야망이라면 장인의 회사를 지금보다 몇 배는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을 터였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었다. 자신의 성공 가도에 날개를 달아줄 마지막 퍼즐 조각.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진우는 서아의 알 수 없는 구석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다. 그녀는 명품 가방이나 비싼 레스토랑보다 오래된 서점이나 한적한 공원에서의 데이트를 더 좋아했다. 진우가 선물한 고가의 목걸이를 보며 기뻐하기보다는 오빠 나한테는 너무 과분해요 라며 부담스러워했다. 그는 그것을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함이라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고집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특히 가장 이상한 점은 자신의 집에 그를 단 한 번도 초대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상견례도 호텔에서 진행했고 결혼 준비도 밖에서만 만났다. 우리 집은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서 너무 어수선해. 나중에 완벽하게 정리되면 그때 초대할게. 부모님이 워낙 조용한 걸 좋아하셔서 외부 사람 오는 걸 좀 꺼리셔. 결혼하면 실컷 보게 될 텐데 뭘 그래. 서아는 언제나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상황을 모면했다.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우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과 함께 서운함이 싹텄다. 마치 자신을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서아에게 보여주고 공유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굳게 닫아두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도 동기들과의 술자리를 파하고 대리운전으로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 돌아온 진우는 답답한 마음에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혼자 있는 이 공간은 유난히 춥고 외롭게 느껴졌다. 서아야 자. 아니요, 오빠. 책 읽고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서아의 다정한 목소리에 진우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아니 그냥 보고 싶어서 동기들이랑 술 한잔 했는데 다들 네 얘기만 하더라. 내 약혼녀가 너무 예쁘다고. 정말로 다들 좋게 봐주셨다니 다행이네요. 서아야.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나 언제쯤 너희 집에 가볼 수 있는 거야? 우리 곧 결혼할 사이인데 내가 아직 장인어른 장모님 댁에 한 번도 못 가봤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솔직히 나 좀 서운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진우는 자신의 조급함이 그녀에게 상처가 될까 싶어 조금 후회했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미안해요, 오빠.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오빠 마음 상하게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서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다. 아니야, 내가 너무 재촉했나 보네. 미안하다. 아니요, 오빠 말이 맞아요. 그러면 이번 주말에 올래요. 토요일 오후쯤에요. 아직 정리가 다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빠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진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드디어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이다. 그의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정말 진짜 가도 돼. 네. 대신 너무 기대는 하지 말아요. 그냥 평범한 집이니까. 네가 사는 집인데 왜 기대를? 네. 당연히 좋지. 알았어. 토요일에 보자. 내가 제일 좋은 와인이랑 과일 사갈게. 전화를 끄는 진우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마음을 짓누르던 마지막 불안감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토요일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서아가 살고 있는 곳은 분명 강남이나 한남동 어딘가에 위치한 고급 빌라나 아파트 일터였다. 그는 인터넷으로 그 동네의 시세를 검색하며 혼자만의 행복한 상상에 빠져들었다. 드디어 약속의 토요일이 되었다. 진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손질하고 백화점에 가서 최고급 와인과 정성스럽게 포장된 과일 바구니를 샀다. 옷은 며칠을 고민해 고른 이탈리아 브랜드의 캐주얼 정장이었다.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성공과 센스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서아가 보내준 주소는 영등포구 물레동이었다. 진우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며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물레동 그가 알기로 물레동은 낡은 철강 공장과 예술가들의 작업실이 뒤섞여 있는 조금은 낙후된 동네였다. 아마 물레동 근처에 새로 생긴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인가 보네. 요즘 그런 곳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는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운전대를 잡았다. 강남의 번화한 거리를 지나고 여의도의 높은 빌딩 숲을 통과하자 차창밖 풍경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는 울퉁불퉁해졌고 세련된 건물들은 낡고 낮은 상가 건물들로 바뀌었다. 공기 중에는 미세한 소해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진우의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다. 그의 고급 세단은 좁은 골목길과 어울리지 않았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주차된 낡은 트럭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나아가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렸다. 진우는 차를 세우고 창밖을 보았다.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곳곳에 금이 간 최소 30년은 넘어 보이는 낡은 5층짜리 복도식 아파트였다. 건물 입구에는 녹슨 우편함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고 주차장에는 오래된 국산차 몇 대가 힘겹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진우는 순간 자신이 주소를 잘못 입력했나 싶어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서아가 보내준 주소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멍하니 낡은 아파트를 올려다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다. 그의 행복한 상상, 완벽한 미래, 성공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이곳이 이 허름하고 낡아빠진 아파트가 내 약혼녀 윤서아가 사는 집이라고 말도 안 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박진우는 자신의 차 안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독일제 세단의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그의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했다. 눈앞의 낡은 아파트는 현실이 아닌 악몽의 한 장면 같았다. 그는 몇 번이고 눈을 깜빡여봤지만 벗겨진 페인트, 자국과 창틀에 낀 시커먼 먼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환상이 아니었다. 장난하는 건가? 아니면 주소를 잘못 보낸 건가? 그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가는 동안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제발 제발 이게 아니라고 말해줘. 근처에 사는 친구 집에 잠시 들르는 것이라고. 진짜 너의 집은 이 뒤편에 숨겨진 으리으리한 저택이라고 말해줘. 오빠 도착했어요. 서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고 명랑했다. 그 목소리가 지금은 진우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서아야, 나 지금 네가 보내준 주소 앞에 와 있는데 여기가 맞아, 물레동 이 아파트.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어색할 만큼 굳어 있었다. 네, 맞아요. 3동 4025요. 창문으로 오빠 차 보여요? 지금 내려갈게요. 뚝! 전화가 끊겼다. 진우의 마지막 희망도 함께 끊어졌다. 그는 핸들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저 아파트 3동 4025. 그의 머릿속에서 그 주소가 불도장처럼 낙인 찍혔다. 잠시 후 낡은 아파트의 공동 현관문에서 서아가 모습을 드러냈다. 청바지에 수수한 아이보리색 니트를 입은 모습. 평소라면 그녀의 꾸밈 없는 모습이
사랑스럽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그 모습이 가난이라는 단어로 보였다. 그가 그토록 경멸하고 벗어나고 싶었던 단어. 그동안 그가 서아에게서 느꼈던 순수함과 소박함은 사실은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위선이었을까. 서아는 환하게 웃으며 그의 차로 다가왔다. 진우는 마지못해 차에서 내렸다. 그가 백화점에서 사온 값비싼 와인과 과일 바구니가 조수석에서 유난히 이질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오빠, 어서 와요. 오는 길 힘들지 않았어요. 서아는 자연스럽게 그의 팔짱을 끼려 했다. 하지만 진우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살짝 피했다. 그 미세한 움직임에 서아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짐이 무거워 보이네요. 제가 들게요. 아니, 괜찮아. 진우는 차갑게 대답하며 트렁크에서 짐을 내렸다. 그는 서아를 따라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는 자신의 발걸음이 청은망은 무겁게 느껴졌다. 아파트 내부는 외부보다 더 심각했다. 계단벽에는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어둠과 습기가 뒤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이들이 낙서한 듯한 크레용 자국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얼룩들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삐걱거리는 철제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를 때마다 진우는 자신이 쌓아 올린 성공의 탑에서 한 칸씩 추락하는 기분이었다. 그의 상상 속 서아의 집은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그리고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통유리창이 있는 곳이었다. 조용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교양 있는 가정부가 문을 열어주는 그런 집. 하지만 현실은 녹슨 난간을 붙잡고 헉헉거리며 4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하는 낡은 아파트였다. 계단이 좀 가파르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미안해요. 서아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녀의 해명은 진우의 귀에 변명처럼 들렸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수만 가지 계산으로 복잡했다. 이런 집에 산다는 건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한다는 작은 무역회사는 사실 구멍가게 수준이거나 혹은 이미 부도가 나버렸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그가 꿈꿨던 비즈니스 파트너십은커녕 오히려 그가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이 될 수도 있었다. 배신감이 분노로 변해 들끓기 시작했다. 괜찮아. 그가 내뱉은 단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4층에 도착하자 낡은 철문들이 복도를 따라 늘어서 있었다. 서아는 그중 가장 끝에 있는 초록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사로 미호 문 앞에서 멈춰 섰다. 그녀가 열쇠 꾸러미에서 맞는 열쇠를 찾아 문을 여는 동안 진우는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연극이기를 바랐다. 들어오세요, 오빠. 좀 좁고 어수선해도 이해해줘요.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진우는 마지못해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다. 좁은 현관을 지나자 방 하나와 거실 겸 주방으로 쓰이는 공간이 한눈에 들어왔다. 15평 남짓 되어 보이는 작은 공간.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가구들은 하나같이 오래된 것들이었다. 하지만 서아의 손길이 닿은 듯 모든 것이 제자리에 정돈되어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햇볕을 받고 있었다. 책장에는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고 벽에는 서아가 직접 그린 듯한 작은 수채화 몇 점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진우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이 공간의 가치를 측정하고 있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아니면 전세 1억. 그가 사는 여의도 오피스텔의 월세보다도 싼 곳. 그의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숨이 막혔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과 과일 바구니를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다. 이 좁고 낡은 공간에 이 값비싼 선물들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는 전시품 같았다. 결국 그는 그것들을 작은 식탁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쿵 하는 소리에 서아가 놀란 듯 그를 돌아보았다. 오빠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 괜찮아. 운전해서 오느라 좀 피곤해서 그래. 그는 거짓말을 했다. 서아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선 앉아요. 뭐 마실래요? 제가 직접 담근 매실차 있는데 시원하게 타줄까요? 매실차. 그 단어가 진우의 인내심에 마지막 불을 지폈다. 그의 세상에서는 손님에게 에스프레소나 수입 탄산수 혹은 최소한 브랜드 주스를 내오는 것이 상식이었다. 집에서 직접 담근 매실차라니. 그것은 그가 벗어나고자 했던 가난과 촌스러움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진우는 대답 대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낡은 소파에서 퀴퀴한 먼지 냄새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집 안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좁은 부엌, 낡은 싱크대, 작은 냉장고,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서아와 그녀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사진.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초라해 보였다.
서아는 그의 싸늘한 침묵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와 앉았다. 오빠, 혹시 실망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다. 진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가 사랑했던 그 청초한 얼굴, 반달 눈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기만한 연극 배우의 가면처럼 보였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지독한 실망감이 뒤섞여 그의 속을 헤집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역겨운 연극을 참아줄 수 없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친절과 미소는 이 순간을 위한 위장이었다. 그는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서아를 응시하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윤서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성을 붙여 불렀다. 서아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지금까지 나한테 숨겨왔던 게 고작 이거였어. 여기가 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너의 집이었냐고. 냐고. 그의 질문은 칼날이 되어 나라와 서아의 심장에 박혔다. 따스하던 집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창가에 비치던 오후의 햇살마저 힘을 잃는 듯했다. 균열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지고 있었다. 박진우의 차가운 목소리는 좁은 공간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마지막 질문은 비수처럼 날아와 윤서아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파르르 떨리는 입술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나오지 못했다. 그저 눈앞에 남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커다란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봐요. 서아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진우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막아섰다. 그 행동은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보다 더 아프게 그녀의 마음을 베었다. 들으라고, 뭘 더 들어. 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모든 걸 말해주는데. 진우가 폭발했다. 그는 작은 방 안을 성큼성큼 걸어다니며 마치 갇힌 맹수처럼 으르렁거렸다. 그의 잘 다듬어진 머리와 비싼 옷은 이 낡은 공간과 어울리지 않아 마치 잘못된 무대에 선 배우처럼 기괴해 보였다.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아. 나는 내 친구들 회사 동료들한테 네 자랑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했어. 내 약혼녀는 소박하지만 기품이 넘치는 여자라고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회사도 내가 도와서 크게 키울 거라고. 그 말을 하면서 희망에 부풀어 있던 내 모습이 우스웠어. 이 모든 걸 알면서 날 지켜보는 게 재밌었냐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는 손가락으로 방 안을 휘저으며 조롱을 이어갔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항상 비싼 레스토랑은 부담스럽다고 하고 한적한 공원이나 낡은 영화관을 더 좋아했던 거구나. 난 그게 네가 순수해서 그런 줄 알았지. 참 순수하네. 가진 게 없으니 비싼 건 꿈도 못 꾸는 그런 순수함이었어. 아니에요, 오빠. 그건 진심이었어요. 난 정말 진심이란 단어를 내 입에 올리지 마. 진우가 그녀의 말을 거칠게 끊었다. 그는 서아 앞에 우뚝 서서 그녀를 위해서 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가치를 매기는 감정평가사처럼. 넌 나한테 대체 뭘 해줄 수 있는데? 내 인생이 어떤지 알기나 해. 여의도 증권가, 거긴 전쟁터야.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곳이라고. 난 내 옆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내 성공의 날개를 달아줄 파트너가 필요했어. 나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짐덩어리가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그의 영혼, 밑바닥에 있던 욕망의 민낯이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왔던 지독한 속물근성이 여과 없이 터져 나왔다. 그는 이제 서아라는 존재 자체를 자신의 완벽한 인생 시나리오에 끼어든 오점이자 실패로 규정하고 있었다. 서아는 그의 잔인한 말들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녀가 사랑했던 박진우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다정하고 열정적이고 미래를 이야기할 때면 아이처럼 눈을 빛내던 남자. 지금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이 괴물은 누구란 말인가? 그녀의 눈물이 진우의 분노에 더욱 불을 붙였다. 그는 그녀의 약한 모습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제 와서 울면 뭐가 달라져? 내가 이까지 눈물의 통정이라도 할 줄 알았어. 진우는 결심한 듯 서아에게 성큼 다가갔다. 그리고는 거칠게 그녀의 왼손을 잡아챘다. 서아가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그의 악력은 너무나도 강했다. 진우의 시선은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에 고정되었다. 그의 성공과 미래에 대한 약속의 증표, 그가 몇 달치 월급을 쏟아부어 마련한 그의 야망의 상징. 이것도 너한테는 과분했지. 그는 비웃으며 반지를 비틀어 빼내려 했다. 금속이 그녀의 손가락을 파고드는 아픔보다 그의 행동이 주는 모멸감에 서아의 심장이 조각나는 것 같았다. 놔요, 제발.
그녀의 애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다. 마침내 반지가 그녀의 손가락에서 빠져나왔다. 진우는 자신의 손바닥 위에 놓인 반지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영원한 사랑의 징표였던 것이 이제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흉물처럼 보였다. 그는 그것을 서아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대신 경멸을 가득 담아 방구석으로 던져버렸다. 가져. 이건 실수였어. 우리의 약혼, 우리가 함께한 시간 전부 다 지독한 실수였다고? 쨍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반지가 낡은 장판 위를 굴렀다. 몇 바퀴를 돌던 반지는 먼지 쌓인 책장 아래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서아의 눈물이 멎었다. 마치 수도꼭지가 잠긴 것처럼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던 모든 것이 멈췄다. 그녀를 지탱하던 마지막 희망과 미련이 반지가 사라진 그 어둠 속으로 함께 빨려 들어간 것 같았다. 파르르 떨리던 몸도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텅 빈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애원 원망 같은 감정이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공허함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껏 사랑이라는 콩깍지에 씌어보지 못했던 박진우라는 남자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었다. 열정과 야망으로 포장된 이기심과 속물근성, 그게 그의 본질이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세화의 침묵은 천마디의 비명보다 더 날카롭게 진우를 찔렀다. 그는 울고불고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던 그녀의 반응이 아니었기에 순간 당황했다. 그녀의 그 고요한 시선 앞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초라한 행동을 했는지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터져나온 분노와 자존심이 그 감각을 억눌렀다. 갈게. 진우는 어색한 침묵을 깨고 등을 돌렸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듯 일부러 더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다. 구왕. 낡은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를 울렸다. 그 소리를 끝으로 집 안에는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서아는 문이 닫힌 자리를 한참 동안이나 응시했다.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모든 것이 공허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반지가 사라진 책장 아래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버려진 다이아몬드가 한 점의 차가운 빛을 희미하게 반사하고 있었다. 심판은 끝났다. 그리고 그 판결은 두 사람 모두에게 너무나도 가혹했다. 쾅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박진우 자신의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낡은 계단을 성급하게 내려갔다. 분노와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찝찝함이 뒤섞여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되뇌었다. 잘한 일이야. 하마터면 내 인생을 저당 잡힐 뻔했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날 속인 그 여자 잘못이지. 그는 합리화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자신의 비겁함을 애써 외면했다. 퀴퀴한 계단의 공기가 폐부를 찌르자 그는 한시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1층에 다다르자 그는 거의 도망치듯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다. 상쾌한 바깥 공기를 마시며 안정을 찾으려 애쓰는 그의 손은 자신의 차키를 찾기 위해 급하게 주머니를 더듬었다. 이 끔찍한 동네, 이 끔찍한 기억에서 1초라도 빨리 탈출해야만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스우, 윽. 아무런 소음도 없이 길고 매끈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의 바로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이제는 단종되어 부르는 게 값이라는 최고급 세단. 방금 전까지 동네 제왕처럼 군림하던 진우의 차가 초라한 소형차처럼 보일 정도의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비현실적인 광경이었다. 낡고 허름한 동네의 풍경과 너무나도 이질적인 그 차는 마치 다른 차원에서 불시착한 우주선 같았다. 웃음해봤다. 진우뿐만 아니라 창문으로 이 광경을 엿보던 아파트 주민들까지 모두 숨을 죽였다. 잘 닦인 검은색 차체 위로 낡은 아파트의 지저분한 외벽이 일그러진 모습으로 비쳤다.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뭐지? 누구지? 그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때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수트를 입은 남자. 희끗희끗한 귀밑머리와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을 것 같은 차분한 표정. 그의 몸에서는 조용한 권위와 완벽한 프로페셔널함이 느껴졌다. 그는 진우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저 뒷좌석 문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공손한 자세로 누군가를 기다렸다. 진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 동네에 저런 차를 타고 저런 기사를 대동할 만한 사람이 살고 있었단 말인가. 찰칵. 그의 등 뒤에서 아파트 현관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우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윤서아였다. 몇 분 전 그의 앞에서 절망에 빠져 눈물 흘리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창백한 얼굴과 살짝 붉어진 눈가는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어깨는 꼿꼿이 펴져 있었고 그 걸음걸이에는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닌 모든 것을 감내하기로 결심한 사람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수트를 입은 남자는 서아를 보자마자 허리를 완벽한 각도로 숙이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갑자기 찾아온 거리의 정적 속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아가씨 나오셨습니까?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아가씨, 회장님. 그 두 단어가 진우의 뇌리에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저 남자가, 저 완벽한 집사가 청바지에 낡은 니트를 입고 이 허름한 아파트에서 나온 윤서아를 향해 아가씨라고 불렀단 말인가. 그리고 회장님이라고. 진우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딸랑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차 키가 아스팔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입이 저절로 벌어지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흔들렸다. 그의 시선은 경건한 자세의 집사에게서 세상에서 가장 비싸 보이는 검은색 세단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는 윤서에게로 향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운영하신다는 작은 무역회사, 자신의 집에 초대하기를 그토록 꺼렸던 이유, 명품이나 비싼 선물을 부담스러워하던 모습, 그가 가난과 촌스러움의 증거라고 경멸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기만이었다. 하지만 그가 생각했던 종류의 기만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부유한 척하는 가난한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정반대였다. 그는 시험대에 올랐던 것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장 잔인하고도 공정한 시험대. 그리고 그는 그 시험에서 가장 멍청하고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낙제했다. 서한은 진우에게 마지막 시선을 보냈다. 그 눈에는 분노나 경멸은 없었다. 대신 너무나도 깊고 서늘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길가에서 발견한 하찮고 불쌍한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 그 어떤 욕설이나 비난보다도 진우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는 시선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을 기다리는 집사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인 후 우아한 몸짓으로 세단 뒷좌석에 올라탔다. 툭! 집사가 문을 닫는 소리는 무겁고도 단호했다. 그는 다시 운전석에 올라탔고 거대한 세단은 처음 나타났을 때처럼 소리 없이 미끄러져 움직였다. 진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검은색 세단의 빨간 후미등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 그의 야망, 그의 미래가 모두 저 차와 함께 사라지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낡은 아파트 앞에서 벗겨진 페인트, 조각과 금이 간 아스팔트 위에서 박진우는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의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는 것을 느끼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검은색 세단은 소리 없이 서울의 거리를 헤쳐나갔다. 차 안은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고요했다. 윤서아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물레동의 낡은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 자신의 세상이었던 곳,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과거의 한 페이지가 되어버린 곳이었다. 백미러로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살피던 김 집사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염려가 담겨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아가씨? 서아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슬픔을 감춘 미소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난 후의 평온한 미소였다. 네, 김 집사님, 이제는 괜찮아요. 그녀의 대답에 김 집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있을 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세월 함께한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이해와 신뢰의 침묵이 흘렀다. 차는 강변북로를 타고 평창동으로 향했다. 서울에서 가장 부유하고 조용한 동네, 서아의 진짜 집이 있는 곳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문득 책장 밑 어둠 속에 버려진 다이아몬드 반지가 떠올랐다. 그녀는 그것을 회수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 반지는 이제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진우의 욕망과 그녀의 어리석었던 사랑, 그리고 그 낡은 아파트와 함께 그곳에 묻어두어야 할 과거의 유물일 뿐이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부와 명예가 바로 내 뒤에 있었다고 당신은 눈앞의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그를 완벽하게 굴복시키고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만약 그랬다면 그녀 역시 그와 똑같이 물질의 가치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는 것 뿐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은 침묵이었고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복수이자 가장 완전한 이별이었다. 그와의 행복했던 순간들은 어땠을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서한은 생각했다. 아니, 어쩌면 그의 사랑도 어느 정도는 진심이었을지 모른다. 다만 그 사랑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그의 성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 그의 야망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 조건 없는 사랑을 믿었던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 그 깨달음은 슬펐지만 동시에 그녀를 자유롭게 했다. 한편 물레동의 낡은 아파트 앞에는 박진우가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주변을 지나던 동네 주민들이 그를 흐끈거리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동정과 조롱이 뒤섞인 그 시선들이 비수처럼 그의 온몸에 박혔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차로 돌아왔다. 하지만 시동을 걸 수 없었다. 그저 핸들 위에 엎드려 조금 전의 광경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감았다. 아가씨, 회장님. 그 단어들이 그의 귓가에 저주처럼 맴돌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검색창에 6글자를 입력했다. 윤성그룹 회장. 검색 결과는 즉시 나타났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윤성그룹 윤재혁 회장. 그리고 그의 프로필 사진 아래 가족과 함께한 자선 행사 사진이 있었다. 그 속에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팔짱을 낀 채 기품 있게 미소 짓고 있는 윤서아가 있었다. 그가 알던 수수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태생부터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그가 작은 무역 회사라고 믿었던 곳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그룹이었고 그가 가난한 약혼녀라고 경멸했던 여자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재벌가의 외동딸이었다. 진우는 짐승 같은 비명을 내지르며 핸들을 미친 듯이 내리쳤다. 후회와 절망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지독한 혐오감이 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박진우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 한때 여의도 증권가를 빛내던 촉망받는 인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에 서려 있던 자신감과 총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공허한 불안감과 패배감만이 남았다. 그의 실적은 곤두박질쳤고 동료들은 더 이상 그를 부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등 뒤에서 윤성그룹 외동딸을 뻥 차버린 멍청이라며 조롱했다. 그의 실패담은 여의도 증권계 전설처럼 떠도는 가십이 되어버렸다. 어느 늦은 밤 그는 한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허름한 포장마차에 앉아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붉어진 얼굴로 쓴 소주를 털어널었는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비틀거리며 걷던 그의 발걸음이 어느 한 곳에서 멈췄다.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고급 보석상 쇼윈도 앞이었다. 가게 안에서는 행복한 표정의 젊은 연인이 약혼 반지를 고르고 있었다. 여자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환하게 웃는 남자의 모습.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숨 막히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와 진우를 덮쳤다. 그는 길 한복판에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부유한 약혼녀를 놓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짜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자신의 천박한 욕심 때문에 걷어차 버린 것이다. 그는 유리 조각인 줄 알고 다이아몬드를 내던져 버렸다. 박진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주소나 통장 잔고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한 번 저지른 실수는 때로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의 손에 남은 것은 값비싼 시계와 공허한 성공뿐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한 빈털터리였다. 화려한 서울의 밤거리 한복판에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고 쓰라린 교훈을 곱씹으며 하염없이 서 있었다.